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왜 역사 제대로 모르면 안 되나요? 조선 상중하중 하 읽을게요. 하. 조선 하예요. 보이시죠? 제21대 왕 영조. 출생의 아픔을 극복한 위대한 왕.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출생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숙빈 최씨가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맡아 하는 천인 무수리 출신이었거든요. 출생에 대한 열등감은 영조를 내내 괴롭혔답니다. 그럼에도 영조는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를 지켰어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왕위에 있었지요. 손자 정조와 함께 18세기 조선을 중흥기로 이끈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그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랍니다. 18세기 초는 붕당의 대립이 극에 다다른 때였어요. 붕당이란 정치가들이 서로 편을 갈라 이루는 무리를 뜻해요.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이 있었는데 그중 서인이 남인을 제치고 권력을 독점했어요. 하지만 서인이 또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면서 이들은 다음 왕위를 두고 대립했지요. 이 때문에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한 거예요. 탕평책이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영조는 이를 통해 과열된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했지요. 또한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해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신문고를 설치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고요. 농업서적인 농가 집성을 보급해 농업의 발전에 힘썼고 술을 금하는 금주령을 내리고 사치를 금지하는 등 절제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업적들이 있어서 영조가 지금까지도 조선 후기의 위대한 왕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랍니다. 탕평책. 탕탕평평한 정책을 시행하라.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나란 일 할 사람을 뽑을 때 한 당에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붕당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영조는 모든 당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랍니다. 탕평책은 여러 당에서 골고루 인재를 뽑겠다는 영조의 신념을 반영하는 정책이에요. 사실 탕평책은 숙종이 먼저 실시했답니다. 하지만 숙종이 한 당에게 정치를 맡기면서 탕평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요. 영조는 왕이 되기 전부터 붕당의 대립 속에 있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자유롭지 못했지요. 이 때문에 영조는 더더욱 탕평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탕평은 중국 서경에서 유래된 말로 치우치거나 무리지음이 없으면 왕도가 편하다는 의미예요. 한 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인재를 뽑겠다는 영조의 마음이 반영된 말이에요. 하루는 영조가 신하들과 탕평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청포묵에 여러 가지 채소가 곁들여진 음식이 올라왔어요. 영조는 그 음식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섞인 음식처럼 정치 역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음식의 이름은 탕평채였답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수장을 불러 화해할 것을 권유했어요. 탕평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하들은 과감히 쫓아내고 탕평책을 따르는 자들만 정치에 등용했어요. 관직도 노론과 소론을 섞어서 임명했어요. 영의정이 소론이면 좌의정은 무조건 노론 중에서 뽑았지요. 또한 영조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어요. 물론 탕평책을 시행한 후에 붕당의 대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탕평책을 바탕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답니다. 구황식량 고구마. 고구마가 원래는 감저였다고요? 전하, 대마도에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있사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것을 제 2말 구했고 이번에도 이것을 구해 동네의 아잔들에게 주어 심게 할 예정이옵니다.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조엄이 영조에게 말했어요.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가? 감저라고 하옵니다. 감저를 우리나라에 퍼뜨린다면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은 처음 보는 감저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거 참 못생겼는데 맛은 기가 막히네. 농민들은 너도 나도 감저를 심었어요. 감저는 배고픔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감저가 무엇일까요? 혹시 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감저는 고구마의 옛 이름이에요. 용조는 고구마가 식량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고구마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얼마간 덜어주었답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 중 가장 오랜 기간인 51년 7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특히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까 늘 고민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지요.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해 농민의 세금을 줄여주었어요. 신문고 제도를 부활해 억울한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했고요. 또한 방죽을 새로 지어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도 했답니다. 고구마를 심게 한 것도 백성을 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었어요.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영조의 마음이었지요. 이러한 노력 때문에 영조는 지금까지도 백성을 사랑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왕세자. 내 앞에서 자결을 하도록 하라. 아빠마마, 전 지은 죄가 없사옵니다. 세자가 엎드려 간곡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조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지요. 세자를 당장 뒤주에 가두어라. 영조의 명령에 신하들은 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어요. 세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영조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비운의 왕세자 이선은 아버지 용조의 명령으로 갇혀 9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가 바로 종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랍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1749년 세자는 아버지인 용조를 대신해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를 싫어하던 노론과 정순 왕후, 수규문씨 등은 영조와 세자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영조는 크게 노해 세자를 불러 꾸짖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자는 결국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궁녀를 해치거나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는 등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1761년에 정순 왕후의 아버지인 김항구와 그와 한 무리인 홍계희, 윤급 등은 이를 꾸몄어요. 윤급의 종 나경원을 시켜 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쓴 글을 영조에게 올리게 한 거예요. 영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선의 앞날을 위해 세자를 죽이기로 결심했지요. 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그에게 생각하니 슬프다는 뜻의 사도라는 이름을 내렸어요. 그리고 장례 때 나라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었음을 알리기도 했어요. 훗날 사도세자는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장헌으로 1899년에 다시 장조로 왕의 칭호를 받았답니다. 제22대 왕 정조. 살기 위해 밤새 책을 읽은 왕. 살기 위해 밤새 책을 읽은 왕이 있었어요. 그는 책을 읽다가
새벽닭이 울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새벽까지 책을 읽었던 왕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25세의 조선 제22대 왕이 된 정조예요. 정조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정조의 아버지는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세자였거든요. 정조의 앞날을 걱정한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를 효장세자의 양자로 올렸어요. 사도세자가 죄인의 신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정조 역시 죄인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붙어 다닐 게 뻔했거든요.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그 누가 바라겠어요? 정조는 24세가 되던 해부터 영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조는 조선의 왕이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정조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반대 세력은 온갖 방해를 일삼았고 정조를 해치려고도 했어요. 결국 정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강화해야 했어요. 그는 왕위 계승을 방해한 정의겸, 홍익칸의 무리를 모두 처벌했어요. 밀려났던 남인을 뽑아서 영조가 실시했던 탕평책의 정신을 이어나갔지요. 또한 1781년에는 규장각을 만들어 왕권 강화 기구로 삼았고 1791년에는 국왕의 호의를 담당하는 장용영을 만들었어요. 정조는 학문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국조보감, 홍제전서, 대전통편 등 다양한 책을 편찬했지요. 쌀값이 오르면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저장했던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정책으로 조선의 발전을 이룬 정조였지만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언제 누가 자신을 해치려 들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정조는 제24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권력을 잡은 노론이 독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매일 책을 읽고 나란 일을 논하느라 과로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서울 차별 정책 완화. 서울도 능력만 있으면 돼. 아버님 절 낳으시고 어머님 절 길러주시는 애가 크지만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니 쟤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홍길동전 중에서. 홍길동은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하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홍길동의 신분이 서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의 신분은 크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서울은 기술관, 지방관리 등과 함께 중인에 속했는데 양반 사회에서는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신의 신분도 결정되어서 어머니가 양반이면 자식은 양반,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은 서울이 되었거든요. 홍길동의 어머니는 노비였기 때문에 홍길동은 자연스레 서울이 된 거예요. 서울은 과거 시험에서도 차별을 받았어요. 문과 시험은 볼 수가 없었지요. 또한 관직 승진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서울들은 능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어요. 정조는 능력 있는 서울들이 차별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서울 중에서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과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써라. 전하, 사대부의 반발이 클 것이옵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이자 한집 식구이니라. 내 식구가 차별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정조는 재임 1년 만에 관직에 서울을 뽑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정조의 노력 덕분에 능력 있는 서울들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뽑힌 인물 가운데 박제가, 유득공 등은 훗날 조선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 대한 차별은 있었지요. 정조 이후 서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왕에게 상수를 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규장각, 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기구 규장각. 정조는 믿을 만한 신하가 많지 않다는 게 늘 걱정이었어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당파 싸움으로 죽었기에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신념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요. 종조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세자 시절 때 경험했던 부정시험 때문이었어요. 종조가 영주의 대리청정을 시작하고 처음 있었던 과거 시험에서 3명이 부정시험으로 합격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리 답안지를 숨겨와 적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어요. 종조는 답안지를 빼돌린 세력을 조사할 것을 명했지만 3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답니다.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재빨리 사건을 끝내버린 것이지요. 능력으로 뽑는 과거 시험조차 이렇게 부정이 심하단 말인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종조는 긴 고민 끝에 규장각을 만들기로 했어요.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리고 종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치 기구로 성장했지요. 종조는 당파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뽑아 규장각에서 일하게 했어요. 특히 서울 차별 정책을 없애고 능력 있는 서울들을 규장각에 임명했어요. 이때 뽑힌 인물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예요. 규장각의 주요 업무는 역대 왕들의 글이나 책 등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 방향을 가늠했지요.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어요. 조선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 정조의 드높은 꿈이 담긴 곳이었답니다. 격쟁. 왕을 향해 징을 울려라. 백성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저마다 뱃속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 백성의 아픔은 뒷전이 옵니다. 재물을 주고 족보를 위조하는 상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선이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단 말입니까? 한 남자가 꽹과리를 치며 외쳤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꽹과리를 든 남자 때문에 왕의 행차는 잠시 멈추었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고 바로잡도록 명령했어요. 이 일은 실제로 1791년에 박필관이라는 평민이 정조에게 격쟁을 한 일이에요. 격쟁이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라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왕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것을 말해요. 사회 변화가 컸던 조선 후기, 의식이 성장한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꾸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평민이 왕을 직접 만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격쟁은 왕이 행차할 때 주로 행해졌지요. 격쟁은 없어진 신문고 제도의 뒤를 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궁궐 밖에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했지만 많이 이용되지 않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용조 때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나 신문고는 한양 부근에 사는 백성들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북을 칠 수 있는 사건도 많지 않았고요. 이에 반해 격쟁은 직접적으로 하소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조는 격쟁을 듣기 위해 일부러 행차를 하기도 했어요. 이 격쟁에서 박필관은 지방 관리들의 부패, 재물을 주고 족보를 유지하는 상민들의 소행,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일, 소를 함부로 잡는 일 등을 말하며 바로잡아 줄 것을 청했어요. 종조는 이 4가지 모두를 고치라고 명령했지요. 박필관의 격쟁은 종조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열하일기. 열하에서 감동받은 이야기꾼 박지원. 조선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나라를 반드시 정벌해야 하는 나라로 여겼어요. 왕들도 북벌로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았지요. 하지만 18세기 중반이 되면서 청을 본받아야 할 나라로 바뀌었어요. 당시 청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었지요. 조선에서도 청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들을 북악파라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연암 박지원이에요. 그는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황해도 금천 연암골에 정착해 살았어요. 그런데 운둔 생활을 하던 박지원이 1780년에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그 해는 청해 황제 건룡이 70세 되던 해였어요. 조선은 건룡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외교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때 박지원은 삼종형 박명원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갔지요. 압록강을 건너 북경을 거쳐 열하로 간 박지원은 한양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5개월간의 긴 여행을 했어요. 열하는 건룡 황제가 별궁을 건설한 곳이었어요. 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지요. 이곳에서 박지원은 몽골과 티베트 등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지요.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일이다. 조선도 기억이 필요하다. 조선으로 돌아온 박지원은 몇 년의 작업 끝에 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열하일기를 발표했어요. 열하일기는 일기 형식의 기행문으로 양반전과 허생전, 호질 같은 한문 소설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설은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하거나 상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지원은 조선이 발전하려면 양반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성리학 위주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학자이자 타고난 이야기꾼 박지원의 글은 지금까지도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읽히고 있답니다. 정약용,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라.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여의고 공공하고 병까지 들어 징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목민심서 중에서 위의 글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서문에 나오는 글이에요.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들만 배불리 먹는 지방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성리학 위주의 학문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약용은 개혁과 개방만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런 글을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정조였어요. 정약용은 22살에 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28세 때 대가에서 2등을 하면서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어요. 서학을 공부하면서 잠시 천주교를 접하게 됐지요. 하지만 제사를 없애야 한다는 교리가 논란이 되면서 천주교에 등을 돌렸어요. 정조는 정약용의 연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책을 구해 주었어요. 배다리와 거중기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도 정약용의 탐구 정신과 더불어 정조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하지만 정조가 죽은 뒤 정약용은 큰 시련을 겪었어요. 천주교를 잠시 믿었다는 이유로 18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기간 동안 많은 책을 썼어요. 조선 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다룬 경세유포, 지방관의 자질과 행정에 관한 지침을 기록한 목민심서가 이때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지요. 이후 고향에 돌아와 78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을 연구했어요. 오직 조선의 발전과 백성들만을 위했답니다. 제23대 왕 순조,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왕. 조선의 제23대 왕 순조는 1800년에 왕의 자리를 이을 왕세자에 책봉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6월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이 때문에 어린 순조 대신 대왕 대비인 정순왕후가 대리로 정치하는 수렴청정이 이루어졌어요. 1804년 12월부터 순조는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선왕의 여러 정책들을 기반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어요. 당시 김조순을 포함한 순조의 외가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순조는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선왕의 모범이 되는 정책을 본받았어요. 그는 암행어사를 보내 지방간을 관리했어요. 또한 국왕의 친위 부대를 강화해 왕권 강화에 힘썼어요. 나라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적은 만기요람을 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왕권 강화는 쉽지 않았어요. 안동 김씨 가문의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뇌물을 받는 등 문란을 일삼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고 18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어요. 1821년에는 전국적으로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호열자란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고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아픔을 주는 병으로 오늘날 콜레라라고 부르는 전염병이랍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조 역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벼운 죄를 지은 죄수를 풀어주는 등의 노력을 했지요. 하지만 안동 김씨 가문의 권력은 더 강해져만 갔어요. 순조는 그들에게 밀려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요. 결국 순조는 1827년에 아들 효명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어요. 하지만 세자는 3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순조가 다시 정권을 맡았지만 기세등등한 안동 김씨 가문의 세력을 넘을 수는 없었답니다. 매관 매직, 관직 얼마에 팔아요? 글쎄, 공명첩이 3청장 정도가 팔렸다네. 정말인가? 그거 참 대단하군. 이제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도 돈이 좀 있으면 좋으련만. 초라한 행색의 두 양반이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에서는 실제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살 수 있었답니다. 공명첩만 있다면 말이지요. 공명첩은 이름이 적히지 않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돈을 주고 공명첩을 산 뒤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을 매관매직이라고 해요. 매관매직이 가장 많이 행해진 때는 세도 정치 기간이었어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는 극에 달했지요. 이들은 한 번에 수천 장씩 공명첩을 팔았어요. 공명첩이 처음부터 나쁘게 이용된 것은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했어요. 세금이 더 필요했지요. 그래서 생각한 대책이 공명첩이었어요. 돈이나 곡식을 받고 관직을 판 것이지요. 공명첩은 국가가 운영한 합법적인 제도였어요. 하지만 왕권이 약해지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도맡게 되면서 공명첩은 신분 상승 제도로 이용되기 시작했어요. 주로 고을의 관리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 공명첩을 사들였지요. 그들은 공명첩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었어요. 계속해서 강제로 세금을 걷자 농민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서 관리들의 가혹한 정치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난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모내기법, 모내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라. 5월이 되면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돼요. 농부들이 촘촘히 모를 심으면 한여름 내내 따가운 볕을 받은 모는 가을에 귀중한 쌀을 품게 되지요.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이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았답니다. 쌀을 수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모내기법을 왜 금지했던 걸까요? 16세기 전까지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알지 못했어요. 모내기법은 벽실을 모판이라는 상자에 뿌려 어린 싹을 키운 후 논에 옮겨 심는 방식이에요. 모내기법이 이용되기 전까지 농민들은 논에다가 직접 씨를 뿌려 벼를 키웠어요.
직접 씨를 뿌리다 보니 씨앗이 서로 엉켜 수확량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내기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부지방에서만 하다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왕들이 모내기법을 금지시켰어요. 모내기를 하려면 논에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가뭄이 들며 뭐를 한 포기도 심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피해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가뭄으로 뭐를 심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모내기법은 수확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모내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조 2년인 1778년부터는 국가의 지원으로 저수지 시설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내기법을 이용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모내기법의 장점은 수확량뿐이 아니었어요. 벽씨를 직접 뿌릴 때보다 잡초의 양이 줄어서 농민들의 노동력이 줄어들었어요.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농부들은 다른 땅을 경작할 여유가 생겼어요. 땅을 늘린 농부들은 부자가 되기도 했지요.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논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었어요. 왕의 명령으로 금지될 뻔한 모내기법은 농민들의 의지로 확대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도 모내기는 행해지고 있답니다. 광업의 발달. 농부들이 광부가 된 사연.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어. 소문을 들었나? 광산이 그렇게 잘 된다더군. 사람들은 하나둘 광산으로 떠나고 마을은 텅 비었어요. 덕칠이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쪼록 몸 조심하게나. 언젠가 자신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칠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덕칠이와 마을 사람들은 왜 하나둘 광산으로 떠난 걸까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농민층은 부자 농민과 가난한 농민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모내기가 널리 퍼지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노동력이 감소한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잡초를 뽑는 등 많은 손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모내기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땅을 가진 농민들은 일꾼을 부릴 돈으로 땅을 더 늘렸지요. 땅이 늘어나니 수확량도 늘어났어요. 그들은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이들은 부자 농민, 부농이라고 불렀어요. 반면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도 생겨났어요. 모내기법이 알려지기 전에는 땅이 없는 농민들은 잡초 뽑기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모내기법이 이용되면서 그런 일마저 사라지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와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 조정은 세금을 걷는 조건으로 민간인에게도 광산 채굴을 허용했어요. 그 덕분에 광산업은 활기를 띠었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가난한 농민들은 광부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을 한 대가로 돈을 받았지요. 이들을 임노동자라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 노동자가 된 농민들 덕분에 조선 후기 상공업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실학, 새로운 조선을 꿈꾼 실학자들. 조선에서 가장 인기 있던 학문은 양반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리학이었어요. 고려 때 안양에 의해 들어온 성리학은 조선 최고의 학문이었지요. 성리학만 공부하면 학교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성리학은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의 심성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주와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다 보니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 생활과는 조금 덩떨어져 있었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방 안에 앉아 글 공부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성리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실학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이라는 실학을 만들었어요. 실학은 토지를 개혁해야 한다는 중농학파와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상학파로 나뉘었어요. 중농학파는 백성들 모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주장했어요. 그들은 토지가 천하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토지 제도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정약용은 농민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갖고 함께 경작해서 수확물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여절론을 제시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개혁안이었지요. 중상학파들은 발전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 물건을 유통시킬 것을 강조했어요. 또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 화폐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실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대부분 개혁적이었어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들이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실학자들 중에는 남인 계열이 많았거든요. 조선은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들은 힘이 없었답니다. 향리, 월급 한 푼 못 받은 공무원. 향리 때문에 못 살겠다. 향리만 없었어도. 마을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향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농민들은 얼른 숨었어요. 또 뭘 내놓으라 하려고. 농민들에게 향리는 두려운 존재이자 불만의 대상이었어요. 향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걸까요? 향리는 지방 관청의 하급 관리예요. 주로 아전이라 불렀지요. 아전은 중앙 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아전과 지방 관서에서 근무하는 외아전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외아전 가운데 한 지방에서 대대로 아전을 하는 사람을 향리라고 불렀어요. 물론 고려시대에도 향리는 있었어요. 고려의 향리는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는 일을 맡았어요. 지방 군대의 장교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방의 역할을 수행했지요. 하지만 조선의 향리는 상민들의 세금을 걷거나 나라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일을 했어요. 또 각종 소송을 처리했어요. 상민에게 걷는 세금과 공물을 도성으로 운반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일도 했지요. 이렇게 여러 일을 담당했던 향리가 백성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에서는 향리에게 땅이나 돈을 주지 않는 채 일만 맡겼어요. 하지만 향리가 해결해야 할 일은 매우 많았어요. 향리가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지요. 이런 이유로 향리는 직접 생계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세금을 횡령하거나 농민들을 수탈하는 등 부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들이었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그림 속에 담은 서민들의 삶. 단원의 그림이 제일이야. 어허, 자네 안목이 영 없군. 혜원이 조선 최고지. 두 남자는 씨름과 미인도 그림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역동적인 씨름판을 그린 그림과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그림은 분위기도 화법도 모두 달랐어요. 그림은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각각 그린 것이었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농업과 상공업이 발전하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전파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들도 교육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서민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홍도와 신윤복은 서민의 삶을 잘 표현한 풍속화가로 유명했어요. 풍속화란 그 시대의 모습과 풍습을 그린 그림을 뜻해요.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어요. 서당, 씨름과 같은 그림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윤복은 양반의 풍류,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 남녀 사이의 애정을 주로 그림에 담았어요. 미인도 월하정인이 대표작이에요. 이들은 거창하고 멋있는 풍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지요. 그래서 이들의 그림을 보면 조선 후기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답니다.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뿐 아니라 서민이 직접 그린 민화도 유행했어요.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물고기, 잡기를 쫓는 호랑이 등 복을 빌고 출세를 원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마음이 잘 담겨 있답니다. 정감록과 미륵신앙. 이 세상을 구원해 준다고요? 내가 미륵불이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내려왔소. 미륵부처시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조선 곳곳에서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미륵불은 누구이며 사람들은 왜 미륵불에게 열광했을까요? 조선 후기는 백성들에겐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기였답니다. 붕당 싸움만 하는 정치가들과 농민을 수탈하는 관리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까지 백성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언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불안했기만 했지요. 이런 불안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 백성들은 신앙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을 입구에 바위나 오래된 나무에 기도를 드렸어요. 또 무당을 불러 복을 비는 굿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믿어져 내려온 신앙을 민간신앙이라고 한답니다. 민간신앙은 조선 후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가 정감록이었어요. 조선의 멸망과 새로운 세상을 예언하는 책이었지요. 조선을 세운 이씨의 조상 이심과 조선의 멸망한 후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 정감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터무니없는 애연서이지만 당시 조선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미륵신앙 역시 새로운 구원자 미륵불이 조선 땅에 내려온다는 예언적 성격의 민간신앙이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곳곳에 자신이 미륵불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그들은 미륵불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게라도 힘들고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민간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이를 통해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민간신앙은 이 당시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정신적 피난처였답니다. 천주교 확산 및 탄압. 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종교를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요. 여러 종교 가운데 천주교는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천주교는 카톨릭을 뜻해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의 카톨릭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천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카톨릭을 천주를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천주교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천주교를 종교로 믿는 건 아니었어요. 천주교는 17세기 초 중국에 갔던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 전파되었어요. 천주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생각했어요. 서양에서 온 학문이란 뜻으로 서학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다가 18세기 들어서면서 천주교는 종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도 점점 늘어났지요. 그중 이승우는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이에요. 1783년 이승우는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북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선교사였던 그라몽 신부를 만나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고 세례도 받았지요. 그 후 1785년에 조선으로 돌아와 천주교 전파에 앞장섰답니다. 당시 천주교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조선의 문화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했어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 때문이었지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 역시 조정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신분 체계가 확고했던 조선 사회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하층민들과 여성 그리고 정권에서 밀린 남인, 중인들은 천주교를 환영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천주교는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된답니다. 농민들의 저항.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벽에 글을 써 붙였을까요? 자네 그 글 읽어보았나? 또 괴서가 붙은 모양이야. 나라가 이 지경이니 자꾸 괴서가 붙는 건 아닌가? 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을은 괴서 사건으로 떠들썩했어요. 게다가 다른 마을에서도 괴서가 등장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답니다. 세도 정치로 인해 백성들은 날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겹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백성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의 무리에 들어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나타냈지요. 그중 하나가 괴서였어요. 괴서란 남을 비난하거나 민심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몰래 붙이는 글이에요. 벽서라고도 하지요. 괴서는 세도 정치 기간에 유독 많이 등장했어요. 1826년 청주성의 북문에도 괴서가 한 장 붙었어요. 이 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다. 간악한 조정은 재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 조선은 곧 멸망할 것이다. 이 씨가 세운 조선은 머지않아 벌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괴서는 조선 조정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결국 이 사건을 주도했던 김치규, 유치중, 이창곤 등이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지역에서 괴서는 계속 등장했어요. 내용은 대부분 조정을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고통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정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이름 없는 괴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괴서는 민심을 알려주는 수단이었어요.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길 간절히 원했던 백성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답니다.